또는 정당을 안 정한 사람이 있습니까? 선거라고 손 한번 들어보십시오. 아직 안 정한 사람. 한 손도 없는데요. 그래서 아마 정당 투표로는 고민을 좀 하고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 후보자는 정했다고 하더라도 정당 1인 2표제입니다, 지금. 그 정당 투표에 의해서 비례대표 몇 석이냐가 이렇게 결정이 됩니다. 요새 신문에 그 정당 투표를 겨냥한 이 광고들이 많이 나오는데, 어떤 정당에서 저하고 국민행동본부하고 김동일 선생이 지지하는 것처럼 그렇게 약간 오해를 받을 만한 걸 했는데, 그런 건 없으니까 참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그 나오는 걸 쭉 보니까 정강 정책으로는 그 박세일 씨가 한 국민신당이 꽤 선명해요. 아주 특이한 게 그쪽에서는 한자 교육을 초등학교 때부터 시켜야 된다, 이렇게 강요를 해놓은 걸 봤습니다. 4월 11일 선거 투표율이 얼마나 되느냐, 50%. 요새 투표율이 참 많이 낮아졌습니다. 옛날에 선거를 하면 뭐 80%까지 가고, 최초의 선거에서는 투표율 90%를 넘지 않습니까? 그러다가 점점 투표율이 낮아져서 이제는 한 50%대로 떨어져 버렸습니다. 예선 투표율은 높습니다. 이게 선진국형이에요. 선진국형이라는 것은 뭐냐면 선거에 별로 관심을 안 기울이는 사람이 많게 되었다. 생업에 종사하기 바쁘다, 휴일이면 놀러가기 바쁘다, 이렇게 됐는데, 이번 선거는 그렇게 간단한 정책을 가지고 결정하는 선거가 아니고 어떻게 보면 체제를 놓고 결정하는 선거이기 때문에 투표율을 높이는데 나라를 위해서도 또 본인을 위해서도 좋다고 생각합니다. 이 투표율 성향에 대해서 대충 예측하는 데이터를 전번에 제가 소개를 해드렸는데, 거기를 보면은 50세 이상이 5% 정도, 4% 줄어들고 20대, 30대가 11%가 늘어가지고 그 합산을 하면 약 15%의 투표율이 변화가 있다. 이 15%는 새누리당에 불리한 것일 것이다, 이렇게 예상을 했습니다. 그 뒤에 다시 선관위가 예측조사를 한 걸 보니까 연세드신 분들의 투표 참가율이 그 전보다는 약간 높아졌습니다. 투표에 가겠다는 사람들이, 연세드신 분들이 많아졌습니다. 거의 4월 1일 현재인데, 그 추세를 보면은 아마 연세드신 분들의 투표율이 당초 걱정했던 것보다 많이 높아질 것 같습니다. 젊은 사람들의 투표 참가율은 여전히 아주 강세예요. 그리고 그런 데 따라서 이 선거 구조적으로는 새누리당이 상당히 크게 지는 걸로 나왔는데, 최근에 한 일주일 사이에 여론조사를 종합한 보도를 또 요약을 하면은 이제는 참패는 아닐 것이다. 그리고 아주 드물게 일당이 되는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아주 드물게. 그러나 다수는 민주당이 일당이 될 것이다. 뭐 이런 예측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민주당하고 진보당을 합쳐서 과반수를 차지할 가능성이 많다는 전망은 상당히 많아요. 이렇게 본다면은 이번 4월 11일 선거 이유가 상당히 결정이 됩니다. 아직 이 국회의원 선거가 왜 예측하기 힘드냐? 과거 여론조사에서 정확하게 맞은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출구조사까지도 안 맞아요. 출구조사까지도. 첫째는 이 지역구가 너무 많기 때문에 하나하나 일일이 정확하게 조사하기가 어렵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요새는 휴대전화로 조사하는 것과 직전화로 조사하는 것의 성향이 크게 다르게 나와요. 그러니까 지금 직전화로 조사를 하면 새누리당이 상당히 유리하게 나오는데, 거기에서 실제 투표로서 나타나는 지지율은 마이너스 한 10%까지 해야 된다 하는 계산을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선거 환경이, 투표 환경이 많이 바뀌었기 때문에 예측도 그렇게 됩니다. 최근에 지난 일주일 사이에 그
김무라는 자가 아주 막말을 하고 특히 노인 폄하를 하고 하는 것은 굉장히 여론에 큰 영향을 주고 있는 것 같이 느끼십니다. 이번 선거 기간 중에 등장한 여러 가지 큰 변수 중에서 지지율에 가장 큰 변화를 가져올 것이 이거 아니겠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요. 이 굉장히 감정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선거는 굉장히 감성적으로 반응을 합니다. 뭐 이론적으로 정책에 이것보다는 감성적으로 말 한마디 때문에 확확 바뀌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1963년 10월에 윤보선 박정희 대통령 대결이 있었어요. 그때도 이 색깔 논쟁이 있었습니다. 그때는 반대가 돼가지고 윤보선 쪽에서 박 대통령을 빨갱이라고 몰았습니다. 그것을 여순 반란 사건 때 가담을 해가지고 했다. 뭐 사실이죠. 이게 큰 논쟁이 됐어요. 그랬을 때 윤보선 쪽에 선거 유세를 하던 어느 사람이 김모라는 사람이 경상도에 빨갱이가 많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어요. 이게 아주 선거에 큰 영향을 줬습니다. 그래서 15만 6천 표 차이로 박 대통령이 마지막에 이겼죠. 그때는 무슨 지역 갈등 같은 게 없어가지고 압도적 표가 어디서 나왔느냐 하면 경상도와 전라도에서는 이 박정희 후보 지지가 많고 도시 서울권에서는 윤보선 지지가 많았습니다. 보통 말 한마디가 선거를 좌우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번에 뚜껑을 열면은 아마 이 막말이 어떤 영향을 줬을지 알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좌경화는 바로 저지를 의미합니다. 한국 사회가 좌경화되었다는 의미는 한국 사회가 저질화되었다는 의미입니다. 왜냐하면 좌경 세력, 공산주의 세력, 종북 세력, 이 사람들의 말과 행동, 글 쓰고 하는 것을 한마디로 하면 이게 저질입니다. 저질. 그런데 저질을 부끄러워하지 않아요. 오히려 저질을 상품화합니다. 저질을 상품화해요. 저질을 풉니다. 과도하게 그럴 필요 없을 것 같은데 자기가 저지르는 것을 자랑스럽게 내세워요. 왜 그렇게 하느냐? 국민들도 저질이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저질이면 국민들은 고질이기 때문에 내가 정하겠다고 생각하면 그렇게 나올 수 없는데 그 사람들 눈에 비치는 대한민국 국민은 저질이에요. 이런 욕설을 하면은 오히려 통 크다, 시원하다 해가지고 찍어줄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또 이번 선거를 보면 그럴지도 모릅니다. 그자가 당선될지도 모릅니다. 최루탄 던진 사람이 당선될지도 모릅니다. 간첩 사건에 연루됐던 후보자가 당선될지도 몰라요. 천안함 독침이 북한 소행이 아니라고 하는 사람들은 대거 당선될 것이 확실합니다. 그러니까 이번 선거는 후보자가 심판받는 선거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국민이 심판받는 선거입니다. 국민이 심판을 받는 거예요. 우리나라 국민들의 수준이 어떤 거냐. 저 투표를 통해서 우리 국민 수준을 스스로 자백하는 선거니까 이번 선거를 통해서 여러 가지를 우리가 확인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사람들한테 감정도 옮기고 악을 보면 분노해야 되니까 욕설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욕을 할 수가 있어요. 제가 여러분 이야기했지만 truman 대통령이 6.25 남침 소식을 들었을 때 그 욕을 안 했으면 우리가 지금 김정일 치하에서 싸우고 있어요. 그 개새끼들을 어떤 수를 쓰더라도 막아야 합니다. 해가지고 서슴없이 slow bitch, sons of bitches 그 개새끼들이라고 했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있으니까 그것은 위대한 욕설입니다. 대한민국 사회. 그런 욕설은 좋아요. 아니 좋은 정도가 아니라 바람직합니다. 근데 요새 문제가 되는 것은 왜 이게 문제냐. 욕설도 이거 이념적인 것입니다. 욕설도 이념입니다. 그 김용민이라는 자가 김일성, 김정은을 상대로 그런 욕을 했으면 이렇게 욕을 먹겠습니까? 욕을 먹어야 할 사람한테 욕을 하면은 그건 괜찮아요. 김일성, 김정은한테는 욕 한마디 하지 않고 오늘의 한국을 만든 노인 세대, 대한민국이란 나라, 그리고 미국을 상대로 욕을 한다 이게요. 그
이 좌경적 욕이기 때문에 종북적 욕이기 때문에 그게 나쁜 거 아닙니까? 욕에도 이념이 있는 겁니다. 욕에도. 그러니까 악당을 보고 욕하는 걸 누가 말립니까? 박 대통령이 미친 개에게 몽둥이가 약이다고 했을 때 그거 너무 욕 심하게 했다고 비판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이 욕설의 뒤에 있는 이념은 친북 반미죠. 친북 반미. 친북 반미를 욕설에 담아서 했기 때문에 저게 문제가 있다. 이념은 욕이기도 하고 세상 한국에서 일어나고 있는 모든 현상은 이 이념을 통해서 들여다보면은 그 문제의 본질이 정확하게 알 수 있다. 이 욕설까지도 이념적으로 관찰하는 것이 옳은 이 파악할 방법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그도 확인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요새 나온 책 중에서 아주 관련되고 있는 책이 하나 있어요. Why Nations Fail이라는 책인데 왜 국가는 실패하는가? 이게 MIT 교수하고 하버드 교수가 공조를 했어요. 왜 나라가 실패하느냐? 왜 실패 국가가 되느냐? 실패 국가 연구예요. 근데 이 책이 하도 여러 신문에 호평이 돼서 제가 하나 사서 보다가 아주 기분 좋은 걸 느꼈습니다. 이 책 딱 펴면은 왼쪽에 이 책을 요약해서 선전하는 게 나오는데 거기에서 바로 실패 사례를 북한으로 들고 성공 사례를 한국으로 들었어요. 그래서 요 두 나라의 차이를 아는 게 바로 실패 성공 국가의 원리를 찾아내는 가장 좋은 방법이다. 이렇게 본문에 들어가 보니까 또 이 남한과 북한을 비교하는 게 아주 여러 번 나와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연구하는 하나의 틀이 남북한 비교예요. 왜 그렇게 했습니까? 딱 들어맞아요. 이 연구하는데 실패 사례, 성공 사례를 연구하는데 남북한 비교하면 딱 들어맞아요. 첫째, 똑같은 조건에서 출발했다. 동일한 민족이다. 같은 민족이다. 같은 민족. 민족이 다르다는 하면 이 비교하는데 어렵지만 같은 민족이고 같은 조건에서 출발했는데 60몇 년이 지나니까 이렇게 차이가 났다. 한쪽은 천국이 되고 한쪽은 지옥이 되고 평균 수명이 16년, 남자 평균 키가 한 17cm 차이가 났다. 왜 이렇게 차이가 났느냐 하는 것을 저는 한쪽은 자유가 없고 한쪽은 자유가 있기 때문이다 라고 설명을 했는데 이 사람은 조금 더 이것을 학문적으로 발전시켜서 그 실패와 성공의 원인을 두 가지 단어로 설명을 하고 있어요. 첫째, 세계사에서 성공한 나라의 공통점이 있다. 그것은 그 경제가 포용적인 경제다. 그 다음에 실패한 나라는 약탈형 경제다. 착취형 경제다. 이런 말을 썼습니다. inclusive 또는 extractive라는 말을 써서 포용이라는 것은 뭐냐 하면은 이 자유주의 시장 경제처럼 차별을 하지 않고 지배층, 피지배층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석공 출신도 재벌이 될 수가 있고 대통령도 잘못하면 감옥 가고 하는 식으로 모든 것을 이 체계 안에 다 끌어안는 시스템을 가진 그렇게 하려면 개방적이어야 됩니다. 그 대대적으로 폐쇄하면은 포용이 되죠. 포용이라는 것은 그 체제가 문을 여는 것입니다. 외국으로도 문을 열고 못 사는 사람한테도 문을 열고 인종 색깔이 다른 사람한테도 문을 열어가지고 그 체제가 열린 체제, 열린 경제 제도를 가진 나라는 발전하고 닫힌 경제 제도는 뭐냐? 딱 북한이 모델이죠. 즉 노동당 간부 그중에서도 김정은 측근들만 권력을 독점하고 다른 사람들은 참여를 할 수가 없다. 시장도 없다. 이래 되면 폐쇄 공간이 되는 거죠. 문을 닫아야 이런 데는 반드시 망한다. 이런 경제체제는 또한 이런 정치체제를 만들어낸다. 폐쇄적 경제는 폐쇄적 정치를 만들고 열린 정치는 열린 정치제도를
만들어낸다.